옛날 옛적에 타블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거주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것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죠. 바로 각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지급받는 하얀색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그 길이가 무한하며 그 누구도 두루마리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를 비어있는 두루마리, 즉 백지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루마리에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적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남긴 발자취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얽힌 매우 고요한 서사가 있었으니 바로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두루마리가 적혀있는 내용대로 흘러갔고 사람들이 두루마리에 적는 모든 대소사는 곧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록이라는 이름을 가진 호기심 많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록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며 두루마리를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더럽혀지지 않은 두루마리를 받아야만 할까요? 왜 처음부터 무엇인가가 적혀 있지 않은 상태일까요? 록의 질문에 사람들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웃어넘겼지만 록은 끈질기게 그 답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스스로 답을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록은 마을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기로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와 두루마리를 채워보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여행 끝에 록은 세상의 다양한 모습과 색다른 삶의 방식을 경험했습니다. 차곡차곡 경험을 쌓으며 두루마리에 구석구석을 채워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그동안 경험한 것들이 곧 자신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긴 여정 끝에 마을로 돌아온 록은 자신의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의 두루마리에는 마을에서의 평범한 날들이나 특별한 사건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통해 하나씩 채워진 두루마리를 본 마을 사람들은 록이 두루마리가 마치 마법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감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록은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했죠. 우리는 백지 상태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추억과 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두루마리의 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줄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성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타블라 마을의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두루마리에 적히는 것들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그 자체가 자신들의 삶을 형성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타블라는 단순히 두루마리를 가진 마을이 아닌 경험의 깊이로 더욱 풍요로워진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록의 이야기는 수세대를 지나며 백지설의 정신을 기리는 상징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든 경험은 결국 너희 두루마리에 채워지는 그림이 된다. 는 말과 함께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사는 젊은 여성 소피아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몇 대째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변화보다는 안정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소피아 역시 특별한 변화 없이 익숙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소피아는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서 먼지가 쌓인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책은 바로 알랭 바디우이 사건에 관한 철학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소피아는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사건이란 기존의 구조를 뒤흔들고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며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주체로 탈바꿈하게 만드는 순간이라는 내용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론에 매료된 소피아는 마을 전체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위한 사건이 무엇일지 어떻게 촉발되는 것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마을 주민들에게 알랭 바디우의 이론을 공유하며 그들 역시 새로운 변화를 상상하도록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반응했지만 그녀의 열정적이고 진지한 태도는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소피아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 주위가 밝게 빛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광경은 주민들의 주목을 끌었고 모두가 그 순간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자연현상이었지만 소피아는 이것이 그들이 필요로 하던 변화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소피아는 그 유성을 사건으로 규정짓고 그 순간을 기점으로 마을의 새로운 진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더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마을의 발전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유성을 두고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고 그 아이디어들은 곧 실현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중앙에 공동 공간을 만들어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토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음 세대가 보다 열린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결국 소피아의 작은 행동은 마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바디우의 이론에 따라 자신들이 믿는 새로운 진리에 충실하게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유성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마을은 예전과는 다른 활력을 갖고 발전해 나갔습니다. 소피아는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중요 인물이 되었고 주민들은 그녀를 존경하며 그녀 이야기를 후손에게 전하는 하나의 전설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되어 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알렌 바디우의 사건 이론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며 소피아의 마을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철학자 에밀리가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마을 사람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특히 그녀는 길버트 하먼의 설명적 추론 이론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에밀리는 마을 중심에 있는 작은 광장을 지나던 중에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광장 한가운데 커다란 돌덩이가 밤사이 뜬금없이 나타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돌멩이가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는지에 대한 여러 가설을 내놓았다. 어떤 이는 외계인이 실험을 위해 가져다 놓았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마법사가 장난 삼아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에밀리는 이 상황이 하몬의 이론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생각해보세요.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그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죠. 하먼의 설명적 추론에 따르면 우리는 가능한 많은 설명들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포괄적인 것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돌멩이를 가리켰다. 예를 들어 이 돌이 밤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이유를 설명할 때 외계인이 밤에 몰래 와서 놓고 갔다는 설명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하죠. 반면에 근처 들판에서 아이들이 장난으로 가져다 놓았다는 설명은 훨씬 간단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맥락적으로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그 가능성을 곱씹었다. 그러자 한 농부가 손을 들고 말했다. 에밀리, 그럼 설명적 추론에 따르면 우리가 항상 가장 간단한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에밀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가장 간단한 설명이 항상 옳지는 않죠. 중요한 건 우리가 다양한 설명을 고려해보고 어떤 설명이 증거와 가장 잘 맞고 포괄적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은 우리의 사고를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주죠. 그 순간 광장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아이들이 킥킥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돌멩이 근처에 숨어서 귀엽게 실수를 인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에밀리와 마을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날의 해프닝은 하몬의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 간 유쾌한 대화거리로 남게 되었다. 에밀리는 여전히 산책을 멈추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의 철학적 탐구는 사람들에게 작은 통찰과 웃음을 선사하곤 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맥스 셸러의 가치 계층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묘한 경험을 한 젊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철학자는 이름이 알렉스로 대학에서 철학과 학생들과 세미나를 열어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바로 가치 계층이었고 알렉스는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알렉스는 학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삶에서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물질적인 부와 쾌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제가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이유 같아요. 알렉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가치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는지 생각해볼까요? 어쩌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아요. 그날 밤 알렉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오래된 서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알렉스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은 뭔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서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점에는 먼지 쌓인 책들이 빽빽이 꽂혀 있었고 알렉스는 그중 하나의 책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가치라는 제목의 오래된 철학서였습니다. 알렉스는 그 책을 펼쳐보았고 책 속의 문장들이 마치 앞으로 이 삶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인간은 더 높은 구름을 따라 움직인다. 그 문장이 알렉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알렉스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가치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 성취를 넘어선 도덕적, 심리적 그리고 종교적 가치를 탐구하는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알렉스는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자연과 더 가까워지기로 결심하고 작은 마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알렉스는 꽃과 나무,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진정한 교감을 통해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렉스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삶의 계층적 가치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잘 들어요. 우리가 때때로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더 높은 가치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다고요. 그것들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보이죠. 학생들은 알렉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각자의 가치 체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그들의 눈빛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셸러의 가치 계층 이론은 단순한 철학적 논의를 넘어 알렉스와 학생들의 삶에 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치 계층은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이끄는 등대와도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